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최경희입니다. 예. 이렇게 제가 강대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돼서 황송하고 감사합니다. 그 조금 전에 그 백두산을 다녀오신 분들이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 걸 들으면서 참으로 그 백두산은 어제는 우리 민족의 성지이고 그렇게 이제 다들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이제 백두산을 가봤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으로 못 가봤는데 그 백두산 쪽에 그 북한 쪽의 백두산은 제가 비교할 수는 없는데 좀 더 이제 아름답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려오면 그 유명한 이명수 폭포라고 해서 굉장히 폭포가 힘차게 이제 흘러내리는 그런 폭포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가신 분들이 가슴 벅찼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백두산 날씨가 너무 그 기상천외하고 변덕스러워서 천지를 다 보기가 쉽지 않은데 북파 속파를 두 곳 다 가셔서 보셨으니 역시 이제 그 통일 구국 기도회를 이렇게 하는 그런 성도님들의 뜻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출애굽기 얘기를 이제 말씀드리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어 주실 테니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 이런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15절에 가서는 이제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통일 구국 기도회를 하기 때문에 통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사실은 통일은 매우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학자들이나 이런 공개적으로 정치인들이 통일을 얘기할 때는 통일은 아름답고 통일은 또 그 평화적으로 둘이 하나가 합쳐지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되고 있지만 사실 통일은 어찌 보면 매우 냉혹한 현실이라는 것도 이제 우리 앞에 놓인 하나의 현실인 거죠. 사실은 통일은 어찌 보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통일은 사실은 둘이 하나가 된다기보다 어느 한쪽이 사라지는 과정이기도 했었습니다. 냉혹하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진시황이 이뤄낸 통일을 보더라도 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신라에 의한 통일을 보더라도 또 고려의 통일을 보더라도 사실은 통일은 둘이나 셋이 하나가 되는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한쪽으로 동화되어서 오늘날 남북한이 통일을 이뤄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남북한이 통일을 이뤄내려면 그런 거겠죠. 어느 한쪽에 제도, 헌법, 경찰, 군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북한이 1990년대만 하더라도 자신들은 적화 통일을 이뤄낼 거다라고 이제 장담했었습니다. 김일성 살아있을 때만 하더라도요. 그때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북한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헌법과 제도, 북한의 군대, 북한의 보위부, 북한의 조선노동당 이 모든 제도를 남한에 이식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통일은 매우 냉혹한 겁니다. 그런데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하고 나서 북한은 자신들의 국력이 대한민국에 비해서 현저히 뒤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남북한의 국력을 비교할 때 그 일부 학자들은 57배 차이 난다. 많게는 100배까지도 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북한 입장에서는 국력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전처럼 자신들의 통일의 주체가 돼서 남한을 적화 통일하리라 이런 생각을 감히 못하고는 있으나 아직도 그들이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이러다가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흡수 통일이 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이 있겠죠. 북한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헌법, 대한민국의 제도, 대한민국의 경찰, 대한민국의 군대 이런 이제 모든 대한민국의 국회 이런 모든 제도들이 북한에 이식돼서 어느 하루아침에 북한 제도가 사라진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상당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김정은의 이렇게 얘기를 보면 우리는 서로 남남이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잘 보시면 이때까지 북한은 그런 얘기 안 했죠. 맨날 우리는 한민족이고 통일해야 되고 또 김일성, 김정일은 계속 통일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최근에 김정은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민족이 한민족이 아니야. 우리는 같은 동족이라고 볼 수 없어. 우리 따로따로 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북한이 그렇게 투 코리아를 외치는 거죠. 옛날에는 계속 하나의 조선, 하나의 조선 이러면서 계속 외쳤는데 지금은 두 개의 조선, 두 개다. 우리는 서로 따로따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 자신들의 통일의 주체에서 통일의 대상으로 전락된 것, 이런 것을 이제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의 주체는 통일에 대한 집념을 가지고 통일에 대한 의지를 가진 국민만이 통일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통일이 굉장히 여원하잖아요. 이게 언제 통일이 될까? 뭐 통일이 과연 되긴 되는 거야? 앞으로 100년 가도 될까? 이런 이제 너무나도 오랫동안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통일이 매우 여원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다만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면서 준비는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이번 시간에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파워포인트가 제가 오늘 가져온 것은 이렇게 북한 이탈 주민을 제가 처음에 좀 이렇게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제가 준비한 자료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번 시간에 그 제목은 통일의 선행 조건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일의 선행 조건. 그래서 통일을 하는데 선행 조건이 있을 것 같거든요. 해방이 되었을 때 박헌영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남로당의 이제 당수였죠. 박헌영은 해방이 된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찰시루떡이 앞에 와 있었다. 이렇게 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해방이 됐을 때 일제 강점하에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35, 6년 이렇게 있으니까 당시 그 누구도 우리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해방될 거라는 생각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암흑한 세월을 그렇게 참고 견디면서 독립운동하던 많은 분들이 잡혀가고 과연 해방이라는 것이 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던 와중에 하루아침에 해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박헌영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찰시루떡이 앞에 와 있다. 이런 얘기죠. 이 얘기는 뭐냐면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실 것이다. 통일은. 그 통일은 북한의 어떤 그런 하루아침에 북한의 무너짐과 동시에 정말 자고 일어났더니 이렇게 찰시루떡 같이 우리 앞에 통일이 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동서독의 경험으로 볼 때 헌법이나 제도나 군대나 이런 것들을 통합하는 과정은 사실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만 하면 하루아침에 금방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사람입니다. 사람. 동서독이 하루아침에 통일을 이루어내고도 지금까지 30여 년이 지난 다음에도 가장 지금도 통일이 안 된 것이 사람의 통일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의 통일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준비를 명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사람의 통일을 위해서 지금부터 개개인들이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정부나 군대의 통일은 하나님께서 역사만 하시면 큰 통일은 금방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될 북한 주민과의 통일, 이 통일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생각을 안 한다는 것도 우리의 문제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요새 통일하면 북한에 가서 뭐 세우고 북한에 가서 뭐 제도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끔찍한 얘기들은 하는데 실제 나 개인은 무엇을 해야 될까? 나는 통일이 된 시점에서 북한에서 어떤 일들을 수행해야 될까라는 구체적인 고민들을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저는 매우 구체적인 고민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부를 하라고 사실 북한 이탈 주민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할 때는 저도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이긴 합니다만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할 때는 북한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들을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 북한 이탈 주민이 현재 몇 명이냐면요. 우리나라에 3만 5천 명이 채 안 되게 있습니다. 네. 3만 5천 명이 채 안 되게 있는데 사실 2019년까지 코로나 이전까지는 매해 1,000명 이상씩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코로나가 이렇게 번지면서 중국 당국이 어마어마하게 성과 성, 시와 시를 이렇게 막으면서 탈북민이 거의 들어오지 못해서 이 인원은 2019년까지의 통계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한 인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북한 이탈 주민도 들어오지 않고 있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들어와 있는 3만 4천 명, 5천 명이 되는 이 북한 이탈 주민들이 대한민국에서 잘 살아내면 사실은 북한 주민에게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이런 거죠. 아, 저 집 딸이 서울 산대. 저 집 딸이 서울 갔대. 그런데 저 집 딸 서울 가더니 저 집이 부자 되더니 생활이 펴지네 이러면 그 동네 사람들은 다 대한민국과 서울을 이제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북한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이 여기에서 잘 사는 것은 사실 북한의 100만 명에 가까운 그 지인들을 네, 사실은 우리 친남하나 할 수가 있습니다. 요새 남북한이 통일되는 것을 제일 반대하는 나라가 있겠죠. 네, 중국과 같은 나라일 것입니다. 중국은 북한에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길 때 얼른 친중 정권을 세우고자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 주민들이 우리는 친중 정권이 아니고 친남 정권이 들어섰으면 좋겠다. 대한민국과 교류하는 그런 정권이면 좋겠다라고 북한의 전체 주민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면 중국도 친중 정권을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북한 이탈 주민들이 여기서 잘 살아가지고 정말 순이 철수가 잘 살아서 북한의 고향 친척들이 야 순이 철수가 서울 가더니 정말 거기가 좋긴 좋은가 봐. 나중에 우리 통일되면 그런 곳에서 살았으면 좋겠어 라는 얘기가 계속된다면 그것은 사실 소리 없는 통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새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중국을 더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중국이 바로 가까이에 있고 중국과 시스템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그렇게 중국 공산당과 같은 유일 독재당이 지휘하는 그런 것에 더 익숙하기 때문에 중국을 더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 이탈 주민이 여기서 잘 사는 것은 통일 준비의 철저한 과정이다. 그런데 실제로 북한 이탈 주민은 그렇게 잘 살지 못한다는 게 사실은 이제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500만의 북한 주민이 어떻게 우리와 같은 자유민주주의 제도 그리고 이 시장경제 하에서 잘 살아낼 수 있을 것인지 하는 리트머스지를 제공하는 게 바로 북한 이탈 주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북한 이탈 주민이 여기 와서 왜 어려움을 겪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의 어려움이 어떻게 표출되고 있는지 그 어려움을 해소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을 해서 통일의 선행 조건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 이탈 주민이 사실은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라났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랑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이 북한 주민이 한 민족이라 해서 우리랑 같은 모습을 가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마즈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죠. 제도적인 공통성이 더 있냐 아니면 민족의 공통성이 더 있냐 이런 얘기를 할 때 이 사회 제도가 만들어내는 공통성이 훨씬 많다는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사회주의권 사람들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민족을 떠나서. 그러니까 중국이 사회주의권일 때 중국 사람과 북한 사람이 매우 비슷했고 또 북한 사람과 동독의 사람이 매우 비슷하고 동독 사람과 러시아 사람이 매우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민족은 다를지라도 이 제도가 만들어내는 사람의 모습이 상당히
비슷하고 우리는 남북은 한 민족이긴 한데 너무나도 상반되는 제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이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이 북한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가지는 한계를 제가 크게 한 세 가지로 잡아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정치제도가 상당히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제도도 상당히 다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문화적 이질감도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큰 테두리는 그렇게 보고요. 하나씩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북한의 정치제도는 우리는 상상이 안 되는 정치제도입니다. 제가 하나만 사례를 들어드리면 4월 10일 날 총선하셨죠. 우리가 총선, 저도 이제 총선 가서 이렇게 투표를 했는데요. 거기 가서 보면 참 당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당이 엄청 많잖아요. 이렇게 미처 이 개수를 해기가 어려울 정도로 당이 많았습니다. 북한은 어떨까요? 북한도 총선합니다. 총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을 뽑는, 북한에도 대의원을 뽑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라는 사람들을 뽑는 입법기관이 있거든요. 그 기관을 뽑는데 어떨까요? 투표 용지가 조선노동당 하나입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한 명입니다. 상상이 잘 안 가시죠? 이게 투표용지에 후보자가 한 명만 있습니다. 김땡땡. 그건 왜냐하면 북한은 당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이게 북한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그런 곳에서 이 사람을 찍고 말고가 없는 거죠. 그냥 그걸 받아서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그 사이에 물론 감시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어떻게 할 여력도 없습니다. 그게 이제 그 북한의 정치 제도입니다. 북한의 정치 제도를 이해하시는데 이 당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하죠. 당이라는 건 사실 이해관계가 비슷한 사람들의 무리를 당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2,500만의 이해관계가 하나라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겠죠. 우리가 당이 이렇게 많은 건 우리나라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부 간에도 다르고 세대 간에도 다르고 남녀 간에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당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많은 당들이 자기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은 어떨까요? 이 조선노동당이라고 하는 당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전체 2,500만 명의 이해관계가 하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그 2,500만의 이해관계 하나, 그건 누구의 이해관계일까요? 누구의 이해관계일 것 같습니다. 김정은의 이해관계겠죠. 그러면 김정은의 이해관계는 구체적으로 뭘까요? 김정은의 이해관계는 아마 그럴 겁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의 이해관계는 뭡니까? 재선이죠. 그렇죠? 정치인의 이해관계는 재선입니다. 자, 김정은의 이해관계는 뭘까요? 장기 집권 플러스 자기 다음 때까지 정권을 물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맨날 김주애 데리고 나오는 거, 김주애가 다음 후계자일지 아닐지는 상관이 없고 이 얘기는 뭐냐면 내 때도 건전하고 내 다음 때도 건전한 거야. 딴 생각하지 마. 이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는 얘기죠. 자, 이러한 김정은의 장기 집권 플러스 김정은의 다음 때까지 정권 이양, 이것이 김정은의 이해관계인데 이 김정은의 이해관계를 전체 2,500만 명에게 세뇌를 시켜서 이게 곧 동일한 2,500만의 이해관계야 라고 주장하는 것이 조선노동당입니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뭐가 없다? 이 다양한 게 없습니다. 다 획일화되어 있고 언제 한번 선거의 자유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누구를 찍어본 적도 없고 대통령 선거는 없고 아예 대통령이란 말도 없으니까요.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데 이제처럼 그렇게 선거를 합니다. 뭐 우리처럼 지자체 선거도 없습니다. 선거가 이제 총선 개념에 4년에 한 번씩 진행되는 선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북한을 대표하는 선거 시스템입니다. 그 얘기는 바로 북한의 정치 제도를 가장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조선노동당은 김정은의 사당이죠. 네. 김정은은 조선노동당을 사당화했고 조선노동당은 다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사유화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다시 북한의 전체 주민들을 사유화한. 네. 그래서 북한에서는 오로지 김정은의 위치에 따라서 지휘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이제 그 중세기적인 그런 현상을 띠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북한에서는 오로지 북한 주민들은 이 적과 아밖에 모릅니다. 북한은 어떻게 하죠? 지금도 내부 사회 통합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부 사회 통합을 유지하는데 가장 좋은 건 밖에 외부에 적을 두는 겁니다. 밖에 가상의 적을 두고 그 적 때문에 우리가 공격당하니까 우리 뭉쳐야 돼. 김정은 둘이에 뭉쳐야 돼. 이게 하나의 논리죠. 그래서 북한에서는 어떻습니까? 아와 적이 분명합니다. 네. 동지 아니면 적입니다. 그게 이분법이죠. 네. 그리고 타협이라는 걸 절대 할 수가 없도록 북한 주민들을 지난 80년 가까이 이렇게 채몰해 왔습니다. 그 정도로 북한은 상당히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이 유일이죠. 유일당, 유일정권, 유일, 획일 이런 것밖에 북한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정치 구조 하에서 80년 이상을 그런 교육 80년 정도 내년에 우리가 80년 분단인데요. 80년 정도를 이렇게 받아온 사람들이 과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와서 얼마나 당혹스럽고 얼마나 그들이 힘들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매우 힘들어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라는 게 없죠. 언행의 자유도 없죠. 민주주의는 민의주가 된 사회입니다. 그죠? 민주리즘이라는 건 민의주가 되는 리즘을 우리가 민주리즘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주제, 전의주가 되는 이런 황제가 주가 되는 리즘이 또 있을 겁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핵심은 말 좀 하고 살자죠. 말 좀 하고 살자. 정치 지도자도 좀 말 좀 하고, 정치 지도자에 대해서 비판도 좀 하고, 이 제도에 대해서 비판도 좀 하고. 사실은 민주주의의 핵심은 말을 마음대로 하는 거죠. 북한은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나라라는 건 아마 거의 다 아실 겁니다. 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북한은 최근에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퇴근해서 3명 이상 만나지 마라. 그쵸. 진짜 우스운 법이죠. 어떻게 3명이 안 만납니까? 그러면 둘만 만나라는 얘기죠. 그죠? 북한 주민들도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고 싶고 서로 이렇게 같이 만나고 싶은데 퇴근 후에 3명 이상 만나지 마라. 3명 이상이니까 3명도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2명까지 만나라. 이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북한 정권이 뭘 무서워한다? 사람의 말을 무서워한다. 이런 얘기죠. 사람이 만나서 왜 만납니까? 말하려고 만나죠. 그 말이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그 말하는 것이 무서워서 사실은 못 만나게 합니다. 만나면 교도소 가야 됩니다. 그 정도로 얼마나 사람이 무서우면 그럴까요? 북한은 왜 이동의 자유가 없을까요? 사람이 정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보니까 어떨까요? 사람이 가서 말하지 않습니까? 정보를 나르기 때문에 사람이 이동의 자유도 없고 거주의 자유도 없고 말할 자유도 없고 모든 자유를 없앱니다. 자, 이런 숨막히는 곳에서 북한 주민들이 점점 더, 사실은 2012년 김정은 정권 들어섰을 때 사람들은 저 젊은 청년 지도자가 들어섰으니 좀 더 이제 북한이 좀 이렇게 개혁 개방하고 유연하게 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아예 정반대죠. 더욱 이제 김정일 시대보다 더욱더 이제 악법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왜 그런가 요새 이렇게 봤더니 북한의 평양문화어 보호법이라는 게 2021년에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평양문화어가 보호돼야 되겠다. 왜? 서울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 얘기입니다. 서울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평양문화어를 보호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북한의 젊은이들, 사실은 북한의 지금 30, 40대들이 이 대한민국 문화를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대한민국 드라마를 목숨 걸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울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문화보호법이라는 게 나와서 거기에서 서울말을 지나치게 쓰는 청년은 사형까지도 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북한에서는 말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런 북한 사회에서 북한 주민들은 이제 어떻게 숨막혀서 이제 살 수 있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경제제도로 이제 넘어갔죠. 아까 정치제도에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정치제도 하에서 북한 주민들이 살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은 오직 이제 투쟁밖에 모르고 이렇게 사는 거죠. 자, 경제제도는 더욱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그 시장경제죠. 네, 시장경제 제도인데 북한은 네, 이렇게 공급제입니다. 공급제를 유지했는데 공급을 안 해줘도 어떻게 합니까? 마음대로 시장경제를 못하게 합니다. 국가가 공급을 못 해주면 알아서 먹고 살게 해주면 좋은데 북한은 어떻게 하죠? 국가도 인민을 먹여 살리지 않지만 인민이 스스로 먹고 살려고 해도 통제합니다. 네.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죠. 그 사회주의는 그 불행을 평등하게 나누어 주는 것이고, 네, 자유민주주의는 행복을 불평등하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북한의 모든 주민이 불행해졌는데, 북한의 모든 주민이 먹을 게 없는데, 당국은 어떻게 하죠? 장사도 마음대로 못하게 합니다. 왜? 그 불행을 평등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런 수동적인,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수동적인 인간이 자기에게 이해관계가 있고 열심히 뭔가 이윤이 있을 때 열심히 그 생산에 동인이 돼서 열심히 움직이는 것이 이제 경제 동인인데 이런 능동적인 시장 경제와 달리 북한은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한 번도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일을 해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내 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이익을 내서 돈을 벌어야지 이런 걸 해본 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와 같은 시장경제 오면 많이 힘들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 사유재산제도, 계약 뭐 이런 것들을 해본 일이 없고요. 이런 것들이 참으로 북한 주민들을 불행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 노동 강도는 이제 매우 더 차이가 납니다. 자, 북한 주민들은 아무것도 주진 않지만 북한 당국이 공장에 나와 있으라 그러니까 공장에 나오면 한 20일 공장이 돌아 못 갑니다. 왜 돌아 못 갈까요? 원부 자재가 들어오지 않아서 20일 동안 놉니다. 뭐 할까요? 엎드려서 풀 뽑고 이런 걸 시킵니다. 자, 이렇게 일도 느슨하게 시키고 하면서 배급도 안 주고 이러니까 북한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 하나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적당히 출근 도장 찍고 적당히 퇴근하고 이렇게 이런 이제 사회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병폐가 여기에 있는데요. 이 생산이 잘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늘 비생산적이고 생산이 하락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북한은 지난 이제 전후 한 70년 동안 계속 하락을 겪어왔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북한의 경제 부도 사태가 1994년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자, 이렇게 북한은 경제제도에서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내 것과 내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건 사실 아무도 주인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북한에서는 모든 것이 국가 거죠. 집도 국가 거, 땅도 국가 거, 다 국가 겁니다. 민간이 없죠. 네. 저런 시스템을 완 언어 시스템이랍니다. 북한의 주인은 누구죠? 김정은 하나. 그 밑에는 주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사는 아파트도 어떨까요? 사용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권은 누구 거죠? 국가의 것. 네. 자, 이런 곳에서 사니까 땅도 어떻습니까? 농민이 자기 땅이어야 비 오면 논둑이 무너지나 나가보고, 그죠? 가물면 물 대야 되나 나가보는데 이게 국가 건데 비 오든 상관없고 가물어도 상관없겠죠. 농사 망치는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성이 올라갈 리가 없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런 무책임, 그리고 무성실, 그리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이런 부분에서 시장경제에 왔을 때 사회주의 사람들은 그 사람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만들어낸 그런 태생적인 한계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힘들게 살고 있다. 이런 얘기죠. 네. 자,
그리고 이 문화적 이질감은 사실 70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훨씬 강합니다. 제가 저기서 과거와 단절됐고, 종교와 단절됐고, 외부와 단절됐고 이런 얘기를 썼는데요. 북한은 1945년에 해방된 딱 다음에 뭘 했냐면 1945년 이전의 건 잊어라. 이게 잊혀집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했을까요? 문중을 해체합니다. 제사를 못 지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성씨 돌리면서 돌림자 쓰는 거 다 없앱니다. 가풍을 다 없앱니다. 오로지 사회주의, 인간개조. 이게 뭘까요? 이게 우리 유교 문화라는 건 이 가정 중심이잖아요. 이 가부장, 이 가족 단위 중심인데 이 집단주의라는 건 뭡니까? 가족 단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공동체 중심, 가족을 깨고 공동체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모든 유교 문화를 없애버립니다. 1945년 이전의 건 다 잊어라, 오늘부로.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들을 해체하죠. 그래서 사실은 1945년에 태어난 사람들이 지금 80 다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북한에서는 45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지금 과거의 문화를 아는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민족 문화를 사실은 거의 없애버리다시피 했다 이런 얘기요. 두 번째는 외부와의 단절입니다. 북한은 이제 북한 사람은 외국에 나가본 일도 없고 외국인을 본 적도 없고 그렇죠. 이 외국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나 일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못 가게 합니다. 중국이나 러시아에 가 있는 노동자들이 어떻게 사냐면 밖에 못 나갑니다. 거의 수용소 같은 데서 밥 먹고 일만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외화벌이를 위해서 나가 있는 사람들의 처지죠. 그러니까 외부와도 철저히 단절시킵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에게 이 바깥에 거기다가 이제 뭐 인터넷이 있습니까? 뭐 우리처럼 스마트폰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가장 외부를 철저히 단절한 이유가 뭘까요? 북한 주민들이 외부를 알면 김정은 체제가 유지가 안 되기 때문이죠. 그렇죠? 자신 있으면 개방하겠죠. 개방을 못하는 이유는 개방하면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16년에 말레이시아에서 사망한 김정남, 그 김정은의 이복형이죠. 김정남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개혁 개방을 하면 북한 지도부가 망하고 개혁 개방을 하지 않으면 북한 인민이 망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개혁 개방을 하는 순간 지도부가 망하기 때문에 인민이 망하더라도 개혁 개방은 안 하겠다. 이건 외부와 단절시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외부를 아는 순간, 외부의 정보가 들어오는 순간 북한 체제는 유지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외부를 막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북한의 외부와의 단절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북한에서는 엄청나게 외부와 단절시키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세 번째는 종교와의 단절입니다. 1945년 이후에 북한은 이제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해가지고 4대 종교죠. 북한에 크게 4개 종교가 있었는데 뭐 우리 개신교, 그리고 천주교, 그리고 불교, 그리고 천도교가 있었습니다. 동학에서 비롯된 천도교. 이 4가지 종교를 사실 다 없앱니다. 유교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유교는 1945년 해방되면서 사라지게 했고요. 그 이후에 전쟁 겪으면서 4개 종교를 완전히 말살시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북한 주민과 어떤 대화의 코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북한 주민을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습니다. 과거 어떤 유교의 얘기를, 민족문화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고, 바깥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고, 종교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 얘기는 사실은 우리에게 심각한 반문을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북한 주민을 어떻게 포용해야 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북한인 주민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전투적이죠. 왜냐하면 그 텔레비 켜면 그 아나운서의 격조 높은 목소리, 이 북한이라는 공간이 굉장히 전투적인 분위기, 이런 분위기들을 향상하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이고 전투적이고 비타협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해결함에 있어서 문제 해결 방식이 어떻다? 공격적이다.
문제 해결 방식이 전투적이다. 문제 해결 방식이 상당히 어떻다? 이렇게 타협하지 않는다. 이건 상당히 우리는 이제 요새 그런 분들을 보면 참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런 이상한 면들이 그들의 몸에 내재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 가장 큰 것은 북한은 집단주의 문화라는 게 있는데요. 이 집단주의라고 하는 것은 집단을 위해서라면 개인이 철저히 희생돼도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요새같이 우리같이 철저히 개인주의 사회에서 저런 집단주의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개인의 이익을 침해할 때 당하는 그 엄청난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북한 이탈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다라고 이제 봤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구조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이탈 주민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사실은 이제 영구임대 아파트에 이제 들어가게 합니다. 우리나라에 한 33만 가구 정도의 영구임대 아파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8 올림픽 이후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아파트를 세워서 거기에 이제 아파트에 입주하게 하는데요. 북한 이탈 주민은 들어오게 되면 영순위로 기초생활수급자로 되면서 그 아파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 6개월 정도 기초생활수급 주고 나가서 일을 하도록 이제 유도를 하는데요. 그 아파트 자체가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노약자 이런 분들이 이제 같이 삽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모습을 모르잖아요. 아까처럼 저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오죠.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오니까 아무것도 정말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와보니까 자기가 사는 아파트가 대한민국의 전부같이 보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을 이제 분류를 할 때 한 크게 4가지 방식으로 분류를 합니다. 저기 보시는 것처럼 북한 이탈 주민은 원문화라는 게 뭐냐면 그 북한 문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북한 문화를 유지하면서도 대한민국의 문화를 많이 수용해서 이렇게 잘 하는 사람들을 통합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의 문화도 잊지 않으면서 대한민국 와서도 이 대한민국 문화를 잘 수용하고 접촉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해나가면 통합형. 그런데 북한의 문화는 싹 잊어버리고 여기 문화만 잘 동화해 나가면 동화형이랍니다. 주로 어린아이들이겠죠. 네. 뭐 10대 전후로 해서 온 학생들인 경우에는 북한에서 삶이 짧기 때문에 와서 얼른 동화가 될 겁니다. 그런데 북한의 것만 남아있고 여기 게 잘 수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이 드신 분들. 나이 60에 오셨으면 북한 문화는 선한데 여기 대한민국 건 하나도 모를 겁니다. 네, 이런 이제 분리형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변화는 이제 북한 문화도 안 되고 여기 것도 안 되는 이런 이제 부류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왜 이렇게 분류를 하냐면 나중에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제도와 시장경제가 부으로 들어갔을 때 북한 주민들에게 이 유형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시장경제나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제 수용하고 거기에 적응해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 그런 걸 영원히 그냥 이제 모르고 살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나이 어린 학생들은 얼른 그 제도를 받아들일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존 벨이라는 사람이 1997년도에 만들어낸 문화 변형 일원이죠. 미국인 경우에는 200년의 이주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주민에 대한 상당히 많은 연구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민들을 하나로 보지 말고 그들이 어떤 적응 경로를 가지는지를 보자라고 본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4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이 논문은 사실 좀 오래된 논문이기도 하고 요새는 이런 논문이 잘 안 나와서 제가 그냥 어거지로 가지고는 왔는데요. 여기에서 이 최보용은 뭐라 그러냐면 북한 이탈 주민을 좀 조사해 봤더니 주변화나 분리가 너무 많더라. 네. 이 통합이나 동화형은 좀 작더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얘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카를 마나임이 한 얘기처럼 사실은 사람은 10대 17살에서 25살까지 경험이 평생을 좌우한다. 이게 이제 세대론이죠. 17살에서 25살에 무엇을 겪었느냐, 그 시기에 뭘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일생의 세계관, 가치관, 그리고 행동 방식들이 정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25살 이전에 북에서 살았다면 사실은 이것은 북한에서의 어떤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이 몸에 상당히 내재화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세대를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386 세대라는 건 그 시기에 17살에서 25살에 그런 이제 어떤 민주화 경험을 겪었냐 이런 것들을 보는 전쟁 세대다 할 때도 전쟁을 겪던 가장 그 혹독한 시기 어떤 나이였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 가장 세상을 받아들이는 세상을 인식하는 그런 시기에 어떤 경험을 했냐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북한 이탈 주민인 경우에는 25세 미만에서 나오는 사람보다는 25세 이상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통계를 보이지 않나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건 없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북한 이탈 주민의 이런 것들을 이런 이제 행태 그리고 이런 양식들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나중에 2,500만 명이라는 북한 주민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고 그들에게 무엇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가 일방적으로 제공할 것들을 우리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우리 입맛에 맞게 제공하기보다는 그들이 과연 무엇을 모르는가 그들이 과연 어떤 삶을 이제 살아왔는가라는 경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서 북한 이탈 주민을 사례를 들어가지고 먼저 온 통일 그리고 통일의 선행 조건으로 불리는 이 북한 이탈 주민을 잘 이해하시면 나중에 북한 주민에게 그런 것들을 좀 적용해보는 그런 고민되는 시간을 가지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관계 형성을 하려면 일단은 공통적인 것들을 좀 많이 찾아내야 되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공통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길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릴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북한을 공부해서 북한 주민이 알아들을 수 있는 영어, 북한 주민이 알아들을 수 있는 행동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런 것도 좀 마음이 열려서 이러면 이제 북한 그러면 사실은 남북한 통일 이후에 북한 주민들과 우리가 하나의 통합을 이루어내는데 사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 사회주의권 사람들은요, 이렇게 텔레비에서 보시는 것처럼 무표정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왜? 계속 짓눌려 살았기 때문에. 짓눌려 살았기 때문에 거의 이게 심리적으로 병도 있고요. 육체적인 병도 많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포용해낼 것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근데 사실은 상당히 생각보다는 쉽지 않다. 그러나 저는 이것은 민족의 비극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이 시대를 유일한 분단국으로서 이 시대에 해결해야 될 과제이기도 하고요. 어렵지만 또 해내가야 되는 과정이어서 저는 이런 것들이 잘만 숙지된다면 사실 북한 주민들에 대한 사회통합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고요. 의사소통의 문제, 결국은 이제 북한에 대한 공부, 그리고 북한 주민에 대한 공부, 결국 이것만이 통일을, 아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아가라.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거, 북한 이탈 주민을 이해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 이런 길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